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백령도에서 해병대로 지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버지는 전라도 출신이셨는데 당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필 백령도 부대로 배치받은 아버지의 선임들은 전부 경상도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그들로부터 엄청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군화 끈을 풀던 중 선임들에게 발각되어 또 한 번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선임들과 함께 밤샘 근무를 나갔습니다. 근무 도중 선임들은 배가 고프다며 아버지에게 바다에 가서 전복을 따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백령도 앞바다는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데 아무런 장비 없이 칼 하나만 들고 바다에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밤이라 시야도 좋지 않았죠. 거부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울면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속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희미한 달빛과 경험으로 전복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닷속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속에서 하얀 형체가 똑바로 서서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엄치기 힘든 물속에서 그 형체가 똑바로 서서 다가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 아버지는 그 순간 귀신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무트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얀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얼굴까지 보일 정도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복 찾고 있어. 나 전복 많은 곳 알라. 나 따라와.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고 뒷걸음질을 치듯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선임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선임의 말에 따르면 손전등으로 아버지를 비추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잠수한 뒤 한참 동안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면 위로 뭔가가 떠올라 비춰봤더니 아버지의 발만 두 개가 물 위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물속에서 거꾸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선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아버지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답게 바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본 일을 선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선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괴롭히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파제 아래의 여자. 꿈속에서 나는 왼쪽에 큰 산등성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가드레일과 방파제 아래 바다가 보이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야밤이라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평소 좋아하던 음악도 없이 적적함을 즐기며 달렸다. 그때 커브를 돌던 순간 갑자기 무언가와 쿵 부딪히며 앞으로 튕겨나간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재빨리 차를 멈췄다. 고란이라도 쳤나? 재수없게. 그렇게 생각하며 차에서 내렸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투박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죽어가듯 얕은 숨을 내쉬며 꺽꺽대는 소리를 냈다. 나는 겁에 질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여자를 방파제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다. 그리고 서둘러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마치 내 안에 숨어있던 죄책감이 형상화된 듯 여자가 매일 밤 내 꿈속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집안에 가위 눌린 듯 나를 괴롭히며 온 집을 헤집어 놓았다. 책상과 선반 위에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난장판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죽지 않았으며 나에게 복수하러 왔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그녀를 또 마주쳤다. 1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녀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 쓰러졌다. 그 남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출근길에 나타난 여자는 늘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날 지하철에서는 또 누군가가 쓰러져 죽었다. 지하철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날 향해 기괴하게 웃어젖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사과하고 싶어졌다.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내 옆에 있던 청년이 갑자기 피를 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바닥에서 어걱대며 마지막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연거푸 미안하다며 사죄의 말을 내뱉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어느 방에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벽의 어두운 방. 내 주위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경찰처럼 보였고 차분하게 나에게 말했다. 당신을 지하철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그제서야 나는 억울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자들은 내 이야기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되물었다. 왜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억울함이 치밀어 소리쳤다. 범인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내가 뺑소니를 낸 건 맞지만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여자가 내 맞은편에 사뿐히 앉았다. 남자들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여자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다 죽였어요.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 나는 기뻐하며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거봐요. 내가 안 죽였잖아요. 이 무능한 것들아, 왜 나만 의심해. 자기가 다 했다고 하잖아. 그렇게 울분을 쏟아내며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순간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쳐갔다. 저 여자, 나 아닌가? 그 순간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이 비쳤다. 거기엔 머리를 풀어헤친 내가 거울을 향해 삿대질하며 서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복숭아 나무. 이로부터 복숭아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전해져 왔어.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절대 집안에 심지 않았다고 하지.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복숭아 나무를 심었다가 혼이 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우리 가족이었지.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 우리 집들 한가운데에는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 아버지는 꽃과 나무를 심는 걸 좋아하셔서 다른 나무라고 착각하고 심으신 것 같았어. 복숭아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나무를 얼른 베어버리라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꽃이 예쁘다며 베지 않으셨지. 복숭아 꽃을 본 적이 있니? 정말 아름다워. 자그마한 분홍색 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나는 그 모습은 황홀했어. 그 나무는 정말 예뻤어. 하지만 복숭아 꽃이 만발하자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마치 복숭아 나무를 베지 않은 탓인 것처럼 말이야.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쇠약해져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술을 자주 드셨어.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지. 하지만 이런 일들이 모두 복숭아 나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어. 그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집안을 감싸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 나는 방에 앉아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창문을 통해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정면으로 보였는데 나무가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책에 집중이 되지 않아 마음이 뒤숭숭해진 나는 결국 창문을 닫아버렸어.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겁이 나서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팔이 보였어. 나는 그대로 방에서 뛰쳐나왔어. 아직도 그 하얀 한복에 팔이 나를 감싸려던 느낌이 생생해. 그 후로는 혼자 집에 있지 않았어. 며칠 뒤 학교에 가려는데 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보이지 않았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새벽에 도끼로 나무를 베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날 이후 집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건강도 좋아지셨고 아버지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지.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과 술자리를 나누며 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다시 잠을 설쳤어. 아버지는 복숭아 꽃이 피기 시작한 후부터 꿈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셨어. 그 여자는 집 주변과 들을 빙글빙글 돌았고 복숭아 나무마다 꽃 대신 여자의 손이 나와서 아버지께 손짓을 했다고 해. 결국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새벽에 일어나 나무를 베어버리셨다고 해. 그리고 그 후로는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어. 네 번째 이야기, 19층 엘리베이터. 그날 밤 술을 조금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고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직장 간부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불안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파른 오르막길이라 한밤중엔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되더군요. 썬팅된 승합차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눈에 밟히고 혹시라도 누군가 숨어 있다가 잡아가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겁을 이기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잠든 시간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아파트 입구까지 도착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엘리베이터가 마침 1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며 제가 아까 걸었던 친구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선 신호가 잡히지 않을까봐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남친이랑 깨졌냐? 친구의 목소리가 반가워 그 자리에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끊어야겠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자야지.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멍해졌지만 별일 아닌 듯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9층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0분 동안 1층에 멈춰 있었다면 아주머니는 도대체 왜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아주머니 뒤로부터 경계하며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층씩 올라가는 동안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몇 층에 가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천천히 고개만 돌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몸은 정면을 향한 채로 고개만 90도 이상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주머니의 동공은 너무 작아 마치 흰자 위에 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눈이 위아래로 저를 훑더니 다시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의 주머니 속 손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흉기라도 꺼내면 어쩌지? 엘리베이터는 너무 느리게 올라가고 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머릿속으로 대처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띵 하고 19층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앞질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을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다 왔어. 현관 앞이야. 전화하는 척하며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 현관으로 향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눈알을 살짝 굴려 엘리베이터 쪽을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좁쌀만 한 동공은 오로지 저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손이 떨리며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제발 빨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라. 간절히 바라던 그때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황급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서 자고 계시던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이상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버튼도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거의 울먹이며 말하자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습니다. 혼자 한번 나가볼까? 겁이 났지만 궁금하기도 해서 아빠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이었는데, 혹시라도 아주머니가 다른 층에 숨어 있을까봐. 아빠와 함께 위층과 아래층까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타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술 마셔서 헛것 본 거야. 얼른 씻고 자라. 아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19층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창문을 바라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창문 아래에 쪼그려 앉아 있다가 천천히 위로 떠오르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천천히 벌리더니 속삭였습니다. 다음에는 주머니에 있던 거 보여줄게. 5번째 이야기, 기우현 온천 마을에서 사라진 여자의 흔적. 약 20년 전 기우현 북부의 한 온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 마을은 산간지대에 있어 겨울이면 눈에 파묻힐 정도로 추운 곳이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호텔 프론트에서 몇 년째 일하던 A씨는 겨울 성수기 동안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아침마다 손님들의 신발을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그날 아침 다양한 신발들 사이에서 그는 한 켤레의 펌프스 구두를 들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옅은 베이지색의 구두 바닥에는 검붉은 얼룩이 젖어 있었고 마치 피가 스며든 듯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났고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신발은 그 더럽혀진 펌프스 구두였다. 그리고 마침내 구두의 주인이 프런트에 나타났다. 그 여자는 싸구려 옷을 입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 손에는 애완동물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가방 입구가 담요로 막혀 있어 안에 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리에 상처라도 입으셨나요? 신발에 이상한 흔적이 있어서요. 여자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신발은 애완동물이 더럽힌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말 없이 호텔을 떠났다. 1시간쯤 지나 방 청소를 하던 여성 종업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까 그 손님이 묵었던 방이 이상해요. A씨가 급히 방으로 가보니 다다미 위에 피에 젖은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의 흔적은 마치 귀신이 춤이라도 춘 듯한 형상이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욕조 배수구에 작은 동물의 사체 조각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호텔 측은 쥐 같은 동물을 애완동물이 잡아 방을 어지럽힌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음 날 마을의 보일러 관리인이 눈 덮인 숲속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국도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버려진 봉지 안에는 아기의 사체가 들어있었다. 사체는 잔인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두개골은 여러 번 짓밟힌 듯 산산조각 나 있었다. A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애완동물 가방은 사실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곧 경찰이 출동해 다다미에 묻어있던 피를 조사한 결과 그것은 사람의 피였다. 경찰은 여자를 전국적으로 수배했지만 호텔에 남긴 그녀의 이름과 주소는 가짜였다.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A씨뿐이었다. A씨는 경찰과 협력해 여자의 몽타주를 작성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져 관광지의 명성이 더럽혀질까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철저히 막았다. 반년이 지나 여름이 되었고 마을은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을 되찾아갔다. A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텔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내일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A씨라는 분이 담당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A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몽타주를 그린 게 너구나. 그 통화 이후 A씨는 즉시 호텔을 그만두고 도쿄로 떠났다. 6번째 이야기, 쓰러진 인형과 가위녀의 흔적. 어릴 적 우리 동네에는 가위녀라고 불리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 나이는 30을 조금 넘었을까. 그녀는 길게 자란 머리가 엉켜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항상 중얼거리며 혼자 웃고 다녔지. 가위녀라는 이름답게 그녀는 언제나 손에 가위를 쥐고 허공을 사각사각 자르곤 했어. 흉기를 들고 다니니 경찰이 종종 와서 주의를 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적은 없었고 주로 자기 집 근처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가위녀는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 이사를 간 건지 죽은 건지 누구도 알지 못했지.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간 어느 날 친구들과 담력 시험을 하기로 했어. 장소는 다름 아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가위녀의 집이었지. 그 집은 산기슭에 덩그러니 놓인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어. 처음에는 다들 들떠 있었지만 집이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함께 간 여자아이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실내는 온갖 쓰레기와 실타래, 구슬 같은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어. 그렇지만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 방이 3개뿐이라 나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왔던 증거로 가져갈 물건을 찾기로 했어. 그러다 안쪽 방에 들어가 장롱을 열었어. 그 순간 무언가 거대한 것이 나에게 쓰러졌어.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 넘어진 것은 거대한 봉제 인형이었어. 하지만 그 모양이 심상치 않았어. 그 인형은 여러 봉제 인형의 머리 부분만을 잘라내어 이어 붙인 것이었어. 개, 고양이, 곰, 여자아이 인형의 머리까지. 수많은 머리들이 봉합되어 사람 형상처럼 만들어진 것이었지. 너무 놀란 나는 그대로 도망쳤어. 친구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뛰었지. 얼마 후 우리가 담력 시험을 갔던 소문이 퍼져 경찰이 그 집을 조사하게 되었어. 조사 결과 집 안에서 가위녀의 사체가 발견되었어. 놀랍게도 그녀의 시신은 내게 쓰러졌던 봉제 인형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지. 사인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가위녀가 자신의 몸에 봉제 인형의 머리들을 꿰매며 무언가 엉뚱한 의식을 치르다 죽은 것으로 추정했어. 내가 그 인형을 보았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진짜 동물의 썩은 머리도 꿰매져 있었다고 해. 7번째 이야기, 코드 없는 전화기. 나는 일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아파트는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이 거슬려서 주로 단독주택을 빌려 생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작년에 이사했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집은 지은 지 30년이 된 오래된 집이었지만 내 외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깔끔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도 집이 넓은데도 저렴한 집세가 매력적이었죠. 부동산에서 집을 소개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이사한 첫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밤이 되면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벨 소리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죠. 소리는 부엌 구석 바닥 아래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사 온 날에 그 구석에서 네모난 구멍을 발견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사 정리에 바빠서 잊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 구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구멍을 열자 그곳에는 사다리를 달 수 있는 다다미 4장 정도의 넓이의 지하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이 지하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내부에는 선반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아무것도 없고 얇게 먼지만 쌓여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는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하, 이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던 거구나. 저는 벨소리가 멈춘 상태라서 별 생각 없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화기에는 코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이야기, 통풍구에서 나타난 작은 노파의 비밀. 어느 가족이 여행 중 여관에 묵게 되었고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한밤중에 딸이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거야. 딸의 몸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당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어. 더욱 끔찍한 건 시신에는 혀가 사라져 있었던 거지. 화장실은 출입구 외에는 50cm도 안 되는 작은 통풍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밀실 상태였어. 게다가 화장실 문은 안쪽에서 잠긴 채였고 사건 현장에는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지. 경찰은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와 그들의 아들, 주변의 수상한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어. 밀실이라는 점과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 여관집 아들이 경찰서에 잦은 출두해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 이웃 사람들 눈도 있고 황당한 이야기라 여태까지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져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도처를 취미 삼아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에서 객실을 촬영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도철하고 있었고 그때의 영상이 이 테이프에 담겨 있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테이프를 수사관들에게 건넸어. 수사관들도 꺼림칙한 마음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지. 영상에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 딸이 변기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작은 통풍구에서 아주 작은 노파가 유리조각을 들고 기어 나왔지. 그 노파는 소리도 없이 딸에게 달려들었고 유리조각으로 목을 베어버렸어. 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어. 노파는 딸의 시신을 무참히 훼손하고 나서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외쳤어. 다음은 너야. 그리고는 손에 딸의 혀를 쥔 채 통풍구로 다시 사라졌지. 테이프를 보던 수사관들은 충격에 빠졌어. 구토를 하거나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고 공포에 질려 실금한 사람까지 있었지. 그 사건은 결국 미해결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그 테이프는 경찰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 하지만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절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해. 9번째 이야기, 장롱 속 비밀. 소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갔어. 시골의 넓고 큰 집은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소녀에게 신기하고 설레는 장소였지. 그날 소녀는 2살 연상의 사촌언니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 먼저 술래는 사촌언니였어. 소녀는 숨을 곳을 열심히 생각한 끝에 안방 이불 속으로 재빨리 숨었어.
소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이며 언니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사촌 언니의 가벼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또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길 반복했어. 잠시 후 언니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언니가 소녀를 발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가만히 있었어. 전에도 비슷한 말에 속아서 제 발로 나와 걸린 적이 있었거든. 소녀는 이번에도 언니의 말을 무시했어. 그러자 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 빨리 나와. 찾았는데도 안 나오면 나 화낸다. 언니가 점점 화난 어조로 말하자 소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어. 그런데 사촌 언니는 소녀가 숨은 이불이 아닌 장롱 앞에 서 있었어. 언니는 장롱 문을 살짝 열고 말했어. 안에 있는 거 아는데도 정말 말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언니는 장롱 안에 손을 넣어 뭔가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이상한 느낌이 든 소녀는 이불에서 나와 소리쳤어. 언니, 지금 뭐해? 그제야 언니는 깜짝 놀라며 소녀를 쳐다보았어. 순간 놀란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다급히 장롱에서 손을 뺐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 분명 장롱 안에 누가 있었어. 분명 손을 잡았단 말이야. 언니는 장롱 안에 있는 손을 소녀의 손이라고 착각했던 거야. 저녁에 어른들이 오셔서 장롱을 열어 확인했지만 장롱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10번째 이야기, 도쿄 주택 욕실에 남은 흔적. 도쿄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여동생과 저는 따로 살다가 둘이 내는 월세를 합치면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넓고 깨끗한 집을 빌려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욕조에 들어갔고 저는 2층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욕실에서 꺄악 하고 엄청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퀴벌레라도 나왔나 싶어 급히 내려가 보니 동생은 머리가 흠뻑 젖은 채 알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버하는 것 같아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욕실 좀 보고 와줘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욕실을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옷 갈아입는 곳까지 물이 흥건한 걸 보니 동생이 욕조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일단 동생이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린 뒤 한숨 돌리고 나서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처럼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바람소리인가 싶어 그냥 무시하고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조에 앉아 상반신만 욕조 밖으로 내밀고 머리를 감다가 샴푸를 손바닥에 짜고 거품을 내며 머리카락을 비비던 중 문득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머리보다 수십 센티나 더 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욕조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코가 뒤통수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겁을 심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생이 욕실에 들어갈 때면 저를 반드시 욕실 밖에 세워두곤 합니다. 11번째 이야기, 필리핀 숙소의 귀신. 이 일은 5년 전 내가 중3으로 올라가던 중이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영어 학원에서 주최한 필리핀 어학연수에 한 달간 참여하게 되었어. 우리가 공부하게 된 곳은 필리핀의 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우리 숙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무너져가는 집들 뿐이었어. 숙소는 펜션처럼 좋았고 수영장까지 있어서 처음엔 기대감이 컸지.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2주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내 친구 A와 B의 이야기도 같이 해줄게. A의 선생님인 캐시가 A에게 이런 말을 했대. 나 귀신 부르는 걸 좋아해서 어젯밤 몇몇 선생님들과 의식을 치렀어.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들 실망하고 방으로 돌아갔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남자 선생님 중 한 명이 발작을 일으키며 캐시 방 문을 두드렸대. 캐시가 나가보니 그 남자 선생님이 눈이 뒤집힌 채 캐시의 목을 졸랐대. 왜 날 불러냈어? 남자 선생님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며 캐시를 조르다가 다른 남자 선생님들이 달려와 겨우 진정시켰다고 해. 나와 친구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어. 알고 보니 그 남자 선생님이 갑자기 침대 위에서 심한 발작을 일으켜 몸을 밧줄로 묶어놨다고 했어. 그런데 남자 선생님이 허리와 무릎을 굽히지 않은 채 마치 나무 목각 인형처럼 일직선으로 일어나서는 콩콩 뛰며 캐시 방으로 향했다고 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 소름이 돋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며칠 동안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 3주째가 되던 날, 캐시가 나와 A, B에게 술 마셔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 우리가 없다고 하니까 캐시는 비밀로 할 테니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지. 원어민 선생님들의 숙소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곳은 음침한 느낌이 들고 바람이 불어오는 듯 싸늘했어. 우리는 술을 마셨는데 나는 금방 취해 토할 것 같아서 멈추려 했어. 그때 캐시가 또 의식을 치를 거라며 우리도 참여하라고 권유했어. A는 우리가 술에 취한 사이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 우리는 무서워서 술 마신 건 비밀로 하고 한국 선생님께 얘기했어. 하지만 한국 선생님은 그냥 수업에 집중하라고 했어. 그날 밤 캐시는 의식을 또 치렀다고 말했어.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웬 꼽추가 방마다 침대를 흔들고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듯 쳐다보고 나갔대. 캐시 방뿐만 아니라 모든 원어민 선생님들의 방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 그 후로 지하에서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떠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숙소는 점점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수업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어. 4주째가 되자 한국 선생님들이 우리를 모아 숙소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줬어. 이 집은 원래 이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서 폐허가 되었고 주인 부부는 죽었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수영하던 수영장은 원래 시신 덤이었대. 그 집에 따른 집사였던 꼽추와 함께 시신을 뒤지며 부모를 찾았다고 했어. 이 이야기를 들으니 원어민 선생님들이 본 하얀 옷의 여자와 꼽추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 꼽추가 사람들을 깨우고 얼굴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진실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더 커졌고 결국 집에 가는 날이 되었어. 공항으로 떠나기 전 한국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며 우리를 안심시켰어. 모두가 그럼 그렇지 하며 안심했지. 하지만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우연히 학원에서 가장 높으신 남자 선생님의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어.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 귀신 소동이 또 일어났어. 여기 너무 무섭다. 다음엔 장소를 잘 알아보고 오자. 그제야 숙소가 정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어. 그때 선생님들이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것도 그 이유였던 거야.